교재 102페이지 비유동 부채에 대해서 먼저 읽어보고 수업을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02페이지 보면 비유동 부채란 부채 중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순환주기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말한다. 그렇죠? 1년 이상 만기가 남아있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비유동부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자, 지금은 그래서 그 중에 103페이지에 나오는 사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채. 자, 비유동부채 103페이지 사채를 보면 사채란 사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직접 금융시장인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차입금이다. 이렇게 얘기해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여러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발행해주는 증서를 사채라고 불러요.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나 공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공채. 그래서 이렇게 사채 장기간 발행한다 겁니다. 자, 그러면 사채 발행 금액 결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거기 읽어볼까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사채의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고 그 원금을 우리가 종이에다 써놨는데 그 종이에 표시된 금액을 액면금액이라고 해요. 액면금액. 원금이라는 게 이제 액면금액을 말하고 이자 지급일에 액면이자를 지급하는데 여기서 만기일에 상환할 금액을 원금을 액면가액이라고 부른다. 바로 나와있죠. 사채권에 표시되는 이자율을 액면이자율, 표시이자율이라고도 부른다. 이거죠. 이자 지급일은 3개월, 6개월, 1년 동으로 정해지며 매 이자 지급일에 지급할 이자는 액면가액의 액면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 우리 사채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은 이유문제요. 사채.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죠. 회사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세금을 차입하고 발행한 증서예요. 비유동부채인데 돈 빌리기가 발행한 증서다. 여기에는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 꽂고 나중에 이자 몇 프로로 줄게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져 있다는 거죠. 언제 갚을 건지.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이제 채무조건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금액 내가 금 6천만 원 써놨어요. 그러면 여기 이자율 예를 들어서 5% 발행일 언제부터고 만기는 언제까지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 얼마 꿨는데 이자는 몇 프로를 줄 거고 그 다음에 만기는 언제까지야. 이런 증서를 발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할까봐. 딴소리 할까봐 증서가 갖고 있어. 야 거짓말하지 마. 여기 써있잖아. 네가 옛날에 이렇게 해준다 그랬잖아. 이걸 입증하는 서류라는 거죠.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주식 사채라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요 금액을 액면 우리가 이거 자체를 그냥 액면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겉으로 드러나져 보이는 거, 드러나 보이는 거. 근데 여기 금액을 액면 금액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액면 금액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내가 나중에 너한테 돈 줄게 라고 약속한 금액인 거죠. 만기시 회사가 지급을 약정한 금액. 만기가 됐을 때 회사가 지급을 약정한 금액이다. 야, 나중에 이거 줄게. 그 다음에 그 액면 이자율 있죠? 요거는 이자 줄 때 약정된 이자율이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나 이만큼 이자 줄게 하고 약속한 이자율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 받는다는 소리예요? 회사가 돈을 이자를 얼마 준다는 얘기냐면 회사가 지급하는 이자는 지급되는 이자는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이만큼을 주겠다는 얘기죠. 나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 내가 액면 곱하기 액면만큼 이자 줄게. 거기 종이에 써있는 대로 줄게. 나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불빛이 비춰고 글씨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자를 주겠다 그러고서 사채를 발행할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여러분 내가 5% 이자를 주는 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자가 많이 준다고 생각될까요? 적게 준다고 생각될까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적게? 한 20% 줘야 되나요? 그건 상황마다 다르겠죠. 뭐 요즘에 금리가 몇 프로가 되고 이런 것들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텐데 비교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약간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건이 어떻게 필요한 게 있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 요 앞에 가고 살려고 봤더니 예를 들어 5만 원인데 그럼 이 5만 원이라는 가격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가격 비교가 되죠. 찾아보니까 야, 인터넷으로 4만 5천 원이면 사. 그럼 어디서 살 거예요? 인터넷에서 살 거죠? 아 잠깐 그냥 갈게요. 여기서 안 사고 그냥 갈게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다음에 살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그렇게 투자는 할 수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시중에서 거래할 때 우리가 지급되는 이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딴 데 가면 몇 프로 주는지. 시중 이자. 시장 이자율이라고 해요. 시장 이자율. 그러니까 내가 이 이자율이 5%가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잘 모르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시장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 이거는 회사가 주는 이자가 아니라 남들은 몇 프로 주냐 이거지. 남들은. 그래서 시중에 다른 투자처에서 지급되는 이자율이에요. 딴 데 가면 몇 프로냐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다 투자하면 5% 주는데 딴 데 가면 7% 주면 여러분 여기에다 투자를 해요? 저쪽 갈래요?
솔직하게 얘기해. 딴 데 갈 거죠? 아, 그래도 여기 없으면 제가 감사하고요. 다 딴 데 갈 거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 자, 사람이 다 그래요, 성향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체 발행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액면 발행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딴 데 가도 5%, 여기 투자해도 5%. 그러면 거기 가나 여기 가나 그게 그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은 거예요. 액면과 시장 이자율이 같으면 딴 데 투자하나 여기 투자하나 그게 그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다. 그래서 발행을 어떻게 하냐면 사채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과 같아지게끔 발행합니다. 둘이 똑같이 발행한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기 1000만 원이라고 써있잖아요 액면에. 그러니까 대변의 부채 증가로 사채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은 현금으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발행한다는 이런 식으로. 양쪽이 금액이 똑같이 발행되는 걸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발행. 자, 근데 사채를 발행했는데 보니까 여러분 할인 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하고 비슷해요. 할인 발행이라고 하면은 할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비싸게 해요? 싸게 해요? 싸게 발행해요. 왜 싸게 발행하냐 내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5%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주는 이자율 시장의 이자율보다 적게 주는 예를 들어서 나는 5%인데 딴 데 가면 6% 준다 이거. 그럼 여러분 여기 제가 이자 5% 드리기가 괜찮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옆에 가보셨어요? 저기 가면 6%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투자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어디 가시게? 어디 가시려고? 아 저기 여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나가려고 그래 자꾸. 그럼 제가 가려면 가 이러겠어요? 아니지. 왜냐하면 이 돈이 나의 사업자금이야. 회사에 돈이 필요하니까 나도 사채 발행한 건데 아니 뭐 필요 없으면 가세요.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제 얘기를 마저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요? 나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얘가 저 있잖아요. 저희가 딴 데보다 이자율이 적다는 거 저희가 압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를 만회하도록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만기 때 1000만 원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자를 적게 받으시잖아요. 그럼 적게 받는 이자만큼
저희가 발행 금액을 낮추겠습니다. 예를 들어 960만 원으로 발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뭐예요? 액면가보다 싸게 발행한 거죠. 이걸 할인 발행이라고 해요. 할인 발행은 회사가 지급하는 이자가 시장보다 모자랄 때 이자 덜 주니까 투자자들이 딴 데로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 그 회사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낮아지게끔 발행한다. 960 투자하면 만기 때 1000만 원으로 드릴게요. 진짜? 아니 그래요. 근데 대신 내가 이자는 남들보다 조금 덜 드려. 이자 덜 드리는 대신에 960만 원만 투자해요. 나중에 1000만 원. 또 약간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이때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회사가 만기 때 갚아야 되는 건 얼마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부채는 계속 1000만 원. 항상 사채를 처리할 때는 액면가가 대변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채 1000만 원. 근데 내가 돈 받은 거는 1000만 원이 채 안 되죠. 그래서 960만 원을 받았다라고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이 모자라잖아요. 그 모자라는 돈은 뭐라고 처리하느냐? 사채를 무슨 발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할인 발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얘는 부채의 차감 계정 가운데 부채, 사채라고 하는 부채의 차감 계정 가운데 부채 감소, 부채 차감 계정. 할인이 있으면 할증도 있어요. 할증. 자리가 좀 그러네. 올리고 싶다. 할증 발행. 할증 발행. 비싸게 발행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내가 지급하는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의 이자율이 작을 때 여러분 우리 거에 투자하면 제가 5% 드릴게요. 딴 데 가보셨죠?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많이 주는 거. 딴 데 가면 4% 드려요. 시중금리가 지금 4%인데 저희가 5% 드리고 있어요. 어머, 내 말 맞지? 막 이러면서 다들 막 맞죠? 여기가 진짜입니까? 막 이러면서 다들 왔어요. 자, 여러분, 자. 갈라는 사람 없지? 많이 준다니까 갈라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줄 서세요, 줄. 똑바로. 제가 한 얘기 잘 들으시고. 줄 서세요. 이상의 분위기. 줄 서세요, 해야 돼요. 막 이래.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제가 딴 데보다 이자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발행가가 남들보다 높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 투자 결정해 주세요. 자, 액면가 만기 때 액면가 드리는 돈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자를 남들보다 더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 발행가를 액면보다 좀 더 받겠습니다. 이건 이자를 더 드리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넘게 1030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1,030만 원 받고 나중에 1,000만 원 드리는데 이거 30 더 받는 거는 여기 이자율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자도 더 드리는 거니까 뭐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할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삼모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얘는 여러분 사실 좋고 나쁜 게 없이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어디든 회사가 더 이익 보고 손해보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발행 금액에 대한 차이를 이자율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이건 뭐가 좋고 나쁜 건 없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방법이 다 똑같다예요. 처음에 많이 주고 뭐 돈 덜 주고 처음에 덜 주고 돈 더 주고 아니 똑같이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 방법이 뭐가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없는 방식이다. 자, 그럼 요거는 회계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리가 없으면 이쪽에다 적어볼게요. 사채 대변에 1,000만 원인 건 변하지 않죠. 다만 받은 돈이 1,030만 원이죠. 이렇게 받은 돈이 1,030다. 그럼 회사는 자기 액면가보다 돈을 더 받는 거잖아요. 30만 원.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지금 발행은 할 증발행이라고 그랬죠. 부채의 증가로 사채 할 증발행 차금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사채 할 증발행 차금. 부채의 증가가 되는 거예요.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가산 계정. 부채의 가산 계정이다.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 사채 발행이나 주식 발행이나 뭐 내용은 사실상 비슷해요. 처리하는 방식이. 그래서 보조교재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55페이지 잠시 보시면요. 자, 보조교재 봐도 될까요? 네, 같이 볼까요? 보시고 거기 발행 방법에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고 그거에 따른 내용들이 방금 했던 얘기가 거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중요 표시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잠깐 보시면 사채 발행하고 주식 발행은 비슷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데 사채 및 주식 등 유가증권 발행할 때 우리가 그 인쇄 비용이나 광고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발행비. 그래서 사채권 인쇄비나 주식 발행비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 그 비용 발생 같은 하게 되면은 수수료 비용이나 뭐 생광과 광고 선전비 이런 과목으로는 처리하면 안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발행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발행가 가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발행 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라는 얘기고 무슨 말이냐면 즉 발행 금액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플러스 하거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 마이너스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뒤에서 후술하겠지만 주식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하기 하거나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마이너스 하는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채 발행기가 있는 경우 회계 처리를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 조금 아까 우리가 그 사채 발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만약에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채 발행비 예를 들면 뭐 수수료나 공과금, 광고비 등가 있는 경우 발행가에게서 직접 차감하라고 그래요. 아까 그랬죠? 이때는 결론 얘기하면 사채 발행 금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그 액면 발행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채 발행비가 15만 원이 있는 경우 아까 여러분 액면 발행이었을 때 보면 차변의 현금이 1,000만 원이었고 사채가 1,000만 원이었죠, 대변에. 근데 이게 그 발행하면서 수수료 15만 원이 안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수수료 15만 원이 나한테 빠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채는 그대로 1,000만 원, 현금은 15만 원 없어지고 985만 원이 되죠. 그럼 15만 원 모자라는 금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수수료 비용 이런 과목을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냥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인 발행의 경우에도 아까 현금이 여러분 얼마였죠? 960이었어요? 원래 960이었는데 대외 사채가 1,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이거를 사채 할인 차금이라고 처리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수수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액면 변하지 않고 대신 차변의 현금이 960에서 15만 원부터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945만 원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래 할인 발행 차금이었던 것이 늘어나는 걸로 처리해야 되는 거지. 플러스로. 그래서 자체 할인 발행 차금은 40에 15도에서 50. 이게 됩니다. 할증 발행이었을 때는 아까 1030이었나? 1030이었던 거죠. 원래는 1030이었고 1030이었고 대변이 4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2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었어. 근데 수수료가 15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 수수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채가 10만 원이고 현금이 15 빼면 1015가 되고 그러면 할증 발행 차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얘기죠? 그래서 자체 할증 발행 차금은 15만 원이다. 라고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채도 유가증권이고 자본에서 이제 주식 발행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둘은 처리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뒤에서도 이제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정리가 되는 대로 충당부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분인지 아세요? 월 떼가잖아요, 바닥이. 저도 그거를 전세 살면은 그게 이게 다달이 내는데 관리비에 붙여서 오니까 나중에 이제 집주인한테 돌려받죠. 그리고 내가 이제 집주인이면은 이제 그건 뭐 내가 그냥 내는 돈이긴 한데 이게 집이 새 집일 때는 별로 안 나가다가 점점 이게 낡아지니까 더 돈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수도 충당금 그것도 이제 그런 거죠. 나중에 집 어디 고장나서 고쳐야 될 때 큰 돈 들어갈까봐 좀 이렇게 돈 모아놓고서 가지고 있는 돈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충당부채도 비슷해요. 106페이지 내용 잠시 읽어볼게요. 자, 충당부채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충당부채란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율 현재 발생한 의무로서 그러니까 부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의무가 있게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뒤에 그 내용인데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현재의 의무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언제 나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충당부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제 이 돈이 나갈 건지 금액이 얼마가 될 건지.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디가 고장날지 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의무인데 우발부채 중 현재 의무와 우발부채 중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재무상태표의 현재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부채긴 한데 일단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충당부채라고 불러요. 하단에 인식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그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다음의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첫째,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둘째,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이게 매우 높다에 체크해 주시고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으면 그거는 충당부채라고 하지 않아요. 매우 높아야 돼요.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갈 돈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가능성도 높고 그 금액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라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그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라고 불러요. 이거는 우발부채라고 부르고, 충당부채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부채를 인식을 합니다. 부채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부채를 인식한다는 말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기록한다. 이 우발부채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거나, 그냥 거의 없거나, 또 금액을 신뢰성이 추정할 수 없거나, 이런 경우 우발부채가 되는데, 우발부채는 부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아닌데 내가 재무상태표에 애를 쓸 수 있겠어요? 안 쓰겠지. 다만 정보 이용자의 어떤 그 정보 이용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주석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주석에다가는 기재한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뭐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근데 그냥 네가 뭐 판단해. 가능성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은 충당부채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거나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은, 정확하게가 아니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것들은 우발부채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하단에 내려가 보면 충당부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확인해 볼 건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대비해서 설정한 부채로서 종업원의 근로제공에 대해서 근로제공기간의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부채다. 지금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고. 제품보증 충당부채, 하자보증 충당부채, 경품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제품보증 충당부채 같은 경우는 그 가전제품 같은 거나 물건 사면 품질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보통 1년? 냉장고 10년. 냉장고 10년이요? 근데 특정 부품에 한해서 있어요. 컴프레셔하고 냉각기 이런 거 10년. 요즘 이제 30년, 15년인가? 삼성 거 좀 더 길던데? LG라서 LG 10년. 삼성이 좀 더 길더라고요. 잘 고장났어요. 잘 고장나. 누가 그랬어요? LG는 잘 안 고장나서 그런 게 있고,
삼성은 잘 고장나서 서비스가 좋대요. 몰라요. 그 옛날 말이에요. 삼성 쓰시는 분들한테. 아무튼 그 얘기는 됐고, 그 무상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 고장이 나면 공짜로 해줘야 되잖아요, 회사가. 근데 이때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얼마나 고장 날지 내가 모르니까 미리 그런 수리 비용 같은 것들을 미리 마련해 놓는 걸 제품 보존 충당부채 또는 하자 보존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경품 충당부채 같은 경우는 경품이 언젠가 당첨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돈을 모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중요한 게 퇴직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퇴직금 제도 보시면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거 있죠. 그걸 퇴직금이다. 근데 1년 근무하면 30일, 한 달씩, 2년 근무하면 2달치, 3년, 3달치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좋은 게 뭔지 퇴직연금하고 퇴직금하고 여러분 그냥 단순 비교를 해보면 뭐가 더 좋을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딴 거 안 따지고 금액만 비교하는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르지만 퇴직금이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퇴사하는 직전 3개월을 따지면요. 퇴사하는 직전 3개월. 그러면 월급이 어때요? 갈수록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예요? 아니면 올라가는 구조예요? 올라가는 구조면은 처음에 조금 받다가 점점 올라가서 마지막 직전에 3개월, 그때가 제일 최고봉으로 월급 받을 때 아니에요? 그때 기준 3개월이니까 제일 맥시멈 기준으로 퇴직금이 매겨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연금은 1년차 붙고 2년차 다달이 부어서 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운용 수익이나 이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받는 입장, 순수익 금액만 따진다면 퇴직금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퇴직금 제도 한 달, 2달 이렇게 해서 쌓이다 보면은 이게 회사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퇴직금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얼마나 줘야 될지 나도 모르고 이게 쌓인다 그랬잖아요, 점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사는 기말이 되면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을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얘도 자동으로 결산돼요, 여러분. 기말에 하는 건데 자동 결산. 그래서 자동 결산이 지난번에 법인세도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법인세. 그래서 5개 있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기감되었죠. 거기다 2개 더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법인세 2개가 더 추가가 돼요. 기감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법인세까지. 나중에 정리할 건데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직원 퇴직금을 추산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추산하냐면 연말 기준으로
우리 회사 직원이 다 퇴사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설정일은 전 직원이 다 퇴사한다고 가정해봐요. 그게 퇴직금 추계액이에요. 야, 우리 직원 다 나간다면 우리 퇴직금 얼마 줘야 되니? 이거를 계산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근데 이때 보니까 누구는 5년차, 누구는 7년차, 8년차 막 많이 다양하게 있어. 근데 그 중에 누구는 중도 입사자도 있죠. 1년 안 된 사람. 그럼 걔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빼. 안 주니까 0이에요. 그래서 이게 추계액이 되는 거예요. 정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중에 퇴직금 지급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빼주는 거예요. 잔액. 그러니까 작년에 지급하다가 남은 금액들 있으면은 그거를 차감해가지고 설정액으로 걸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 회계 처리를 하면은 차변의 비용 발생 퇴직급여, 대변의 부채 증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의 발생, 부채 증가, 이게 기말에 나타나는 회계 처리. 예를 들어서 기말 퇴직금 추계액이 2천만 원. 퇴직금의 충당부채 잔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그럼 어떻게 얼마를 더 쌓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원 다 퇴사하면 2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게 꼴랑 200만 원밖에 없죠? 얼마 더 필요해요? 1,800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1,800에 대해서 회계처리 해주는 거예요. 사변의 비용 발생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러면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러면 기존 거 200에다가 1,800 더해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이라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이제 진짜 좀 줄 때 이 중에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잔액에서 지급한다. 자,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퇴직하는 사람들이 쭉 이렇게 있다고 봐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 흐름이요. 첫 번째 사람. 퇴직금 보니까
1,500만 원을 지급해줘야 돼요. 그럼 나한테 돈이 지금 쌓여있는 퇴직금이 2,000 있죠? 근데 1,500을 줘야 된대요. 커버 돼야 안 돼요? 갖고 있는 돈으로 다 처리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부채 감소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1,500 대변은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얘 퇴사하고 나서 또 다음 사람이 또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으로 700을 줘야 돼요. 700을 줘요. 근데 잔액이 얼마 있어요, 여러분? 500밖에 없죠, 지금. 근데 700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충당부채가 모자라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 쓰고 나니까 돈이 200이 모자라죠. 그 모자라는 돈은 없잖아. 그러니까 퇴직급여 비용으로 회계 처리, 비용 처리, 퇴직급여 이렇게 회계 처리해 줍니다. 그럼 마지막 사람은 야, 내 거 있냐 그랬더니 있어요? 쌓아놓은 돈 없죠? 없어 이제. 뭐 주냐? 아니 줘야지. 법으로 주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퇴직금 예를 들어서 300을 줘야 돼요. 순서대로 쭉 이어진다고 했을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충당부채로 모아놓은 돈은 지금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비용 처리로 퇴직금 대변 현금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55페이지 하단의 예제 보시면 나한테는 5천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계액이 5천만 원이고 충당부채가 2,400이면 5천만 원 빼기 2,400만 원 해가지고 나오는 2,600만 원을 충당부채로 설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면 차변이 퇴직급여,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이게 될 거다. 자, 되셨으면 두 번째로 퇴직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여러분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게 되면 여러분 회사에가 돈 주는 거긴 한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을 연말에 모아놔야 되는데 안 모아놓는 경우가 있으시죠. 돈 없어갖고. 그러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저 퇴직금 그랬더니 야 지금 어려워갖고 퇴직금 못 줄 것 같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평상시에 차곡차곡 쌓아놓자 이거지. 돈을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외부에다 맡겨놓고 관리를 하자 이거예요. 안정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그게 퇴직연금이에요. 돈을 외부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을
외부 뭐 금융기관이 되겠죠. 외부 운용사 맡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퇴직금 지급을 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퇴직연금은 두 가지 형태의 연금이 존재하는데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그냥 비유인데요. 비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이제 그 친인척분들을 만나거나 명절에 뭐 이렇게 설레지 않아요? 왜? 돈 받을 거. 근데 귀신같이 딱 이게 인사하고 하면은 저기 용돈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엄마가 관리해줄게 그러고 엄마 은행으로 가잖아요. 아니, 물론 엄마 은행이 잘 관리가 돼가지고 너 어른 되면 다 쓸 때 있어 그러면서 갖고 가갖고 잘 그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엄마가 또 쓸 때가 있잖아요. 또 사촌 만나면은 걔네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또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그쪽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 내 돈은 그러면 야 엄마가 임마 다 그만큼 주니까 또 너한테 그만큼 돈이 오는 거야? 막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얘기인데 비슷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이 돈이 잘 관리하면 있으면 되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 내 돈은 은행에 넣어줘 관리하는 거죠. 그 돈 못 쓰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두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는 확정 기여형 DC형이라고 그러고 얘는 DB형이라고 불러요. DB형. DC형은 뭐가 확정된 거냐? 지급하는 거예요. 회사의 기여금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회사의 기여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내는 돈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불확정적이냐? 이건 운용 책임이 직원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관리 잘하면 금액을 늘릴 수도 있고 관리 못하면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운용 책임 직원에게 있다. 종업원에게 있다 이거죠. 종업원. 회사가 돈은 내주지만 관리 책임이 직원에게 있는 거예요. DC형은 영어로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예요. 그래서 확정된 공헌, Contribution 공헌이라는 뜻이고 기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C형이라고 부르고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관리. 직원이 관리한다. 회사는 관리 안 한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게 간편해요. 내고 끝이야. 내가 뭐 더 신경 써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회사가 돈을 불입했을 때 차변의 퇴직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하고
수익이 나오던가 뭐 손실이 나오던가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회사 책임이 아니고 직원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뭐 불일치만 있고 그 외에 회계 처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회계 처리가 없다. 근데 이제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것은 DB형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Defined Benefits의 약자, Benefit. Benefit은 이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이익이다. 이익은 누가 가져가요? 직원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거는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어요. 그래서 반대예요, 반대. 직원의 퇴직금이 확정적이죠. 얼마 받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대신 이걸 누가 운용해야 되느냐? 회사가 운용.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다. 회사가 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사가. 직원은 야, 내 돈 확실하게 줄 수 있지? 요것만 보면 돼요. 받는 금액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고 관리를 회사가 해야 된다. 이 방법은 좀 더 회사 입장에서 복잡해요.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얘는 불입할 때 관리해야 되니까 이게 늘을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거든요. 수익 날 때도 있고 손실 날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손실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주로 이거 여러분 손실 나면 회사 돈으로 메꾸거나 해야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 수익이 많이 안 나더라도 절대 손실이 나지 않는 그런 금융상품. 그래서 불입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퇴직금에 대해 막 저기 뭐 주식 투자하고 저기 뭐야 가상계좌 투자하고 가상계좌가 아닌 거예요. 뭐죠 그거? 비트코인 그거? 가상화폐 이런 데서 투자하면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해서 얘는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연금 운용 자산이 늘어난다고 처리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 개별 이자 수익. 연금 운용 자산이 늘어난다라고 처리가 되고 대변 이자 수익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돈만 외부에 맡겨놨지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관리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앞에서 우리 퇴직금의 충당부채 봤던 거하고 똑같은데 돈만 외부에 맡겨놓는 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돈만 외부에. 그럼 여러분 아까 퇴직금 충당부채 같은 경우 연말에 충당부채로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추계획을 예상해서. 그래서 기말이 되면은 결산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해줘야 돼요. 퇴직금 추계획을 예상해. 돈만 외부에다 맡겨놨지 기말이 되면 퇴직급여 추산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만약에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금 지급을 할 때는 내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이걸로 주는 거고 없으면 아까 없으면 뭘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퇴직급여로 처리한다고 했죠? 충당부채가 있으면 충당부채로 없으면 퇴직급여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없으면 퇴직급여 그리고 이 돈은 어디서 나가냐? 여기 연금운용자산이라고 모아놓은 돈 있죠? 혹시 나가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 잘 기억해 두세요. 기여형일 때는 퇴직급여라고 처리하고 급여형일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처리하고 자, 여기까지가 부유동부채 관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에 가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하다가 다른 게 있었죠, 여러분. 지난번에 7번까지 회계 처리해봤고 별거 없어요. 8, 9, 10이 있는데 심지어 9번은 안 해도 되는 문제라서 9번 하지 마시고 8번하고 10번하고 처리하고 다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 8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채 액면 총액 600만원, 상환기한이 5년, 발행 금액이 580만원. 발행하고 납입액은 보통 예금하다. 할인 발행이라고 해야 되죠? 덜 받았으니까. 그래서 8번 보통 예금액 580 대변에 사채 600 그러니까 20이 모자라니까 사채 할인 발행 20만원이라고 처리하죠. 9번은 지나가고 10번 살펴볼 건데요. 퇴직금 영업사원 퇴직금 250만원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3,000원 차감하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는데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충분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퇴직급여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250조 그리고 대변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거 이해해주고 나머지가 보통예금에서 246만 7천 맞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동 부채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